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승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기 금융론 마무리, 마무리 금융론 편에다가 제가 옆에다가 합격의 비법이라고 제가 적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훅 하셔서 낚여서 들어오시겠죠. 그런데 합격의 비법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론하고 투자론은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없는 내용이에요. 난이도 조절형의 문제가 많고 계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도 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합격의 비법은 금융론 이후부터 얼마나 많이 맞추느냐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이게 합격의 비법이에요. 그러면 금융론 뒤가 뭐니? 그러면 금융, 개발, 관리, 마케팅, 입지, 지대이론, 도시구조이론, 감정평가의 단순 암기, 어려운 문제도 빼고, 그 다음에 가격공시제도, 여기서 얼마나 점수를 획득하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점수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그걸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는 요 3번부터 제가 차례대로 뒤쪽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 제목을 붙여 놓을 거예요. 합격의 비법이라고. 자, 들어갑니다. 그럼 금융론부터 뭐가 나오는지를 봐요. 이 뒤쪽은요,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금융의 구분이에요. 우리가 항상 봤던 부채금융입니까? 지분금융입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주택 1차 저당 시장입니까? 2차 저당 시장입니까? 또는 주택 소비금융입니까? 주택 개발금융입니까? 이런 것들 구분하는 게 꼭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 보자고요. 자, 부채금융은 돈을 빌리는 거죠. 빌려. 그리고 부채는 채니까 채권. 그리고 돈을 빌리는 대출 있죠. 근데 대출이라고 표현을 하면 너무 쉬우니까 대출을 금융이라고 표현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저당 금융, 신탁증서 금융, 대출이죠. 저당 대출, 신탁증서 대출. 그 다음에 각종 유동화 증권은 실질이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채권. 그 다음에 부채금융이 돈을 빌리는 방식이라면 지분금융은 돈을 투자받아 갖고 오는 형식이죠. 암기는 찌읒 지분이 있으니까 주식 찌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투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 신디케이션은 조합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투자.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는 의다 투자, 벤처 사업에 투자. 이런 거죠. 그리고 주의할 건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는 매자닌이 있다는 거. 신주, 주식, 사채, 채권. 요게 대표적인 매자닌인 것이죠. 그럼 1번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부동산 투자했구나. 조인트 벤처 사업에 투자하구나. 지분금융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했구나. 지분금융. 그 다음에 신탁증서 금융, 대출이잖아요. 대출. 저당 금융, 신탁증서 금융. 요거 부채금융이죠. 이게 틀린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 조합을 뜻해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투자. 지분,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 구입과 관련된 대출이라고 해석이 하죠. 대출. 그 다음에 주택 개발금융은 주택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된 대출.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시장과 2차 시장인데 요거 시험이 여기서 잘 나오죠. 은행을 딱 중심으로요. 은행은 첫 번째 주택 구입을 하려는 사람에게 주택 자금을 대출해 주죠. 주택 구입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 자금을 대출해 줘요. 이게 대출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대출 시장이 가장 먼저 생겼으니까 1차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 주택 구입자에게 지속적인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딘가로부터 자금을 끌어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게 주택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이게 주택자금 공급시장이고, 이 주택자금 공급시장이 나중에 생겼으니까 이게 2차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화 시장이 있죠. 유동화 시장은 2차 시장입니까? 1차 시장입니까? 그럼 유동화는 2차 시장이죠. 왜? 은행에게 주택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주는 제도니까 이게 2차 시장에 편입되는 것이죠. 그럼 보자고요. 여기 있는 가로는 제가 편의상 넣어놓은 거예요. 해석을 좀 하시라고. 자, 2차 저당 시장은 은행에게 주택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에요. 따라서 1차 저당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2차 저당 시장, 주택자금 공급 시장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융의 위험. 금융의 위험과 관련해서는 최근 5년간 나온 거 딱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일단 조기 상한이 보이면 항상 조기는 암기 코드가 현충일날 다는 조기는 낮게 단다, 높게 단다, 낮게 단다. 그래서 조기 상한은 항상 시장 금리가 낮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거 하나. 그다음에 은행 아직도 대출자와 차입자를 지금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대출자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 그리고 은행은요 위험을 뭔가 낮추고자 해요.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차입자에게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그리고 차입자에게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고. 그래서 항상 은행이 나오면 은행은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위험을 낮추고자 뭔가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은행 대출자가 나오면 항상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그냥 이 표현을 하나 암기해 놓으라는 거죠. 조기 상한은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은행은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딱 이 두 가지를 암기 좀 해 두시라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1번 지문을 딱 봤더니 뒤가 조기 상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나타나요.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도요. 초기 상한이 딱 보여요. 초기 상한이. 그러면 바로 모두가 시장 금리가 낮아질 때. 그런데 여기 금리 상승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금융의 위험. 자, 이번에는 상환 방식이에요. 상환 방식은 한 문제 정도가 반드시 나오는데 형태가 특징을 물어보거나 비교를 물어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특징을 물어보거나 비교를. 근데 특징은 웬만하면 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 자, 우리가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항상 원금과 이자요. 그러니까 차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갖다 냅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 원금과 이자 중에 먼저 뭐부터 확인해 봐요? 항상 이자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이자. 그런데 이자라는 요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다루는 모든 상환 방식이 처음부터 원금을 털어낸단 말이에요. 원금을 갚기 때문에 이자는 항상 감소하는 형태로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딱 기본 틀이에요.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또이또여야 되니까, 합계가 또이또여야 되니까 이자가 감소하면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이 늘어납니다. 딱 요 틀 하나예요. 요 틀. 그리고 자, 1번 보자고요. 원리금 균등이에요.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 상환액이 늘어납니다. 확실히 맞는 거죠. 확실히. 정말 너무 잘 나오는 문구죠. 그 다음 밑에도 한번 볼게요. 자, 원리금 균등이라고 돼 있어요. 자, 뒤를 봤더니 매기 상환액 중 원금 상환액이 커집니다. 원금 상환액이 점점 늘어납니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보세요.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합니다. 이 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4번도 원리금 균등이죠.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딱 하나예요. 항상 원리금 균등 방식은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을 보죠. 원금 균등. 자, 원금 균등도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은 똑같아요. 원금과 이자. 그러면 이걸 은행은 받아다가 일단 이자를 먼저 계산해요.
근데 이자는 항상 어떤 흐름을 갖는다. 처음부터 원금을 털어내니까 이자가 감소해요. 그런데 원금 균등은 원금이 항상 균등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결국 원금과 이자 전체 합계는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는 거. 그게 맨날 나오는 거예요. 원금 균등이고 뭘 물어봤어요? 원금과 이자 합계, 원리금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무조건 감소한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6번도 원금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 그리고 원리금 상환에 항상 원리금 나오면 이렇게 이자에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감소하고 원금은 항상 또이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은 감소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잔액. 대출 잔액은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항상 감소해야죠. 왜? 원금을 털어내는 방식이잖아요. 원금을 갚으니까 잔금, 남아있는 대출 잔금은 감소해야죠. 그래서 항상 원금 균등은 원리금이 감소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보세요.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다 합쳐봤더니 딱 하나가 늘어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원리금 균등 방식의 원금. 이런 게 암기 코드인 거예요. 원리금 균등 방식의 원금 나오면 무조건 늘어난다고 해줘야죠. 떨어진다고, 감소한다 그러면 무조건 X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감소해요. 나머지는 다. 그 다음에 체증식. 점증 또는 체증식 상환 방식은 미래에 더 많이 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체증식 또 나왔어요. 체증식 상환 방식은 미래 소득이 감소. 틀렸잖아요. 미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자가 아니라 젊은 직장인에게 적합합니다. 맨날 나오는 게 체증식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요 밑을 보세요. 밑을. 체증식 상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제가 수업 중에 이런 거 말했을 거예요. 자, 출제자가 아니라 친구가, 야, 너 중개사 공부한다는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라고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친구가 뭐라 그래요? 그건 나도 말하겠다. 이름이 원금 균등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항상 실무적으로는 원금 균등은 기초부터 원금을 빠르게 갚는 방식이야.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자, 원금 균등은 뭐니? 그러면 야, 기초부터 원금을 은행에 빠르게 갚아내는 방식이야. 원금을 빠르게 갚으니까 힘은 들어. 그러나 전체적인 누적 이자는 줄일 수 있는 방식이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죠. 실무적으로. 그럼 거꾸로 체증식 상환 방식은 어떤 방식이니?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원금 균등이 기초부터 원금을 빠르게 갚는 방식이라면 체증식은 기초부터 원금을 천천히 갚는 방식이야. 이렇게 해줘야죠. 기초에 천천히 갚고 후반으로 늘리는 거죠. 늘리는 거. 그러니까 체증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힘은 적게 들지만 이자는 조금 더 부담해야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배운 사람이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체증식이 나오면 항상 이자의 부담은 늘어난다고 해줘야 돼요. 늘어난다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없지만 체증식에서 아주 어려운 내용이 하나 있죠. 부의 상환. 부의 상환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체증식 상환 방식입니다. 암기. 자, 그 다음에 비교. 비교는 자, 나름대로 다 뭔가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최근에 밀고 있는 방법이 이거죠. 원금이 들어가 있는 금액을 물으면 무조건 누가 많다. 원금 균등이 가장 많다. 원금이 들어가 있는 금액을 물어보면 무조건 원금 균등 방식이 가장 많다. 왜? 원금 균등이 기초부터 원금을 빠르게 갚는 방식이니까요. 자, 보세요. 첫 해요. 첫 해. 제 암기 코드는 첫 해와 여기에 보면 누적이죠. 누적. 여기에 보면 누적. 첫 해냐 누적이냐 이걸 전혀 구별할 필요가 없는 방식이죠. 제가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선호하는 거예요. 보세요. 첫 해냐 누적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뒤쪽을 봤더니 원리금과 원금균등을 비교해요. 그럼 항상 원금균등에 동그라미 치고 지금 뭘 물어봤어요? 원리금을 물어봤잖아요. 지금 원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원자, 원금. 그러면 항상 누가 많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줘요. 그리고 주어만 읽어요. 원리금 균등이 지금 꺽쇠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뒤쪽이 작다고 나와야죠. 작다고. 주어가 원리금 균등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2번. DTI. 우리 시험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DTI. DTI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DTI는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리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지표니까 원리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라겠어요. 원리금. 이거 암기 설명 안 할 거예요. DTI가 혹시라도 나오면 원리금의 크기를 묻는 거야. 암기 코드는 뭐였어요? DTI 세 글자예요. 이자 아닌 것 같고 원금 아닌 것 같고 원리금 세 글자 원리금 같다는 거예요. 잔금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DTI가 나온 DTI 크기를 물어보면 원리금의 크기예요. 그러면 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원금 균등에 동그라미 치고 네가 가장 많아야죠. 그리고 이제 주어를 읽어야죠. 체증식 방식이 이렇게 꺽쇠가 돼 있으니까 작다고 나와야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야. 대출금을 조기 상환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상환하는 거야? 조기 상환하면. 대출 금액을 조기 상환한다는 뜻은 남아있는 대출 잔금을 상환하는 거죠. 잔금. 그러니까 조기 상환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잔금의 크기를 묻는 거예요. 잔금. 그러면 원금 균등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번에는 두 개 중에 원금 균등이 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원금 균등이 가장 적다. 이렇게 결론을 내줘야죠. 그리고 이제 주어를 찾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리금 균등이 주어가 아니에요. 원리금 균등에 비해 원금 균등의 상환액이 원금 균등이가 주어예요. 원금 균등이.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 꺽쇠가 요쪽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금 균등이 더 적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는 첫 해냐, 뭐 누정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 다음에 자 여긴 주의. 물어보는 게 대출기간 만기까지 총 이자 수입이에요. 총 이자 수입. 그러면 암기 코드로는 원금 균등에 동그라미 치고 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원금 균등이 가장 적어야죠. 근데 꺽쇠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틀려먹은 거죠. 이렇게. 순서가 다 이렇게 돼야죠. 거꾸로. 그 다음에 요놈만 주의해 주세요. 요놈만. 만약에 제가 말한 게 이해가 안 되면 요건 버려도 돼. 왜? 우리 시험에 3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으니까. 이게 뭐냐? 물어보는데 가끔씩 딱 한 번 뭘 물어봤냐? 누적 원리금의 크기를 물어봐요. 누적. 그러면 누적 원리금은 누적 원금과 누적 이자가 결합되어 있는 돈이에요. 누적 원금과 누적 이자. 그럼 수업 중에 암기 코드가 누적 원금은 어떤 방식이더라도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 자, 내가 1억을 대출 받고요. 원금으로 상환했어요. 원금을 상환했는데 내가 상환한 원금을 다 누적시키면 항상 뭐랑 똑같아야 돼요. 대출 원금이랑 똑같아야죠. 대출 원금. 대출 원금이랑. 그래서 대출을 1억 받았습니다. 어떤 상환 방식이든 원금을 상환한 걸 누적시키면 전부 다 대출 원금과 또이또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적 원금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적 원리금이 나오면 누적 이자액의 크기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누적 이자액의 크기는 원금에 동그라미 치고 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요걸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자니까 원자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원금 균등이 가장 적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원금 균등 방식은 주어 적다 이렇게 해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보세요. 지금 제가 나눠준 자료 중에 상환 방식의 특징하고 상환 방식의 비교를 봤더니 뭔가 뭐 눈에 딱 보이잖아요. 상환 방식의 비교는 다 틀린 지문이잖아요. 다 틀린 지문. 상환 방식의 특징은 옳은 지문이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럼 뭐라도 정확히 알고 들어가셔. 상환 방식의
특징이라도 정확히 암기하고 빨리 풀면 웬만하면 정답을 찾습니다. 대부분 옳은 거 찾으라는 거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유동화 제도입니다. 유동화 제도. 유동화 제도는 2차 저당 시장에 해당하는 제도죠. 2차 저당 시장. 그 2차 저당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은행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화 제도를 왜 도입했습니다. 즉 MBS, 이게 유동화 증권이죠. 뭐가 보여야 돼요? MBS에서. 자, MBS를 보면 서울이 보인다, 대전이 보인다, 광주가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여? 부산이 보여야 하잖아요. 부산, MBS, 부산. 자, 약자가 모기지를 백 해서 모기지를 백 기초로 새롭게 발행한 증권. 그러니까 BS, 부산이 보이면 제가 항상 어디로 간다? 부산은 유동화로 갑니다. BS 보이면 그냥 유동화예요. 항상 이 앞에 있는 문구가 다 달라. 출제자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작년 30회 동일한 출제자니까 똑같지. 전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는 저당 담보부 증권이라고 돼 있죠. 4번 보세요.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뭐가 눈에 보여야 됩니까? 뭐가 보여야 됩니까? M, B, S 해서 MBS에서 부산이 보이면 전부 다 유동화라고 해석하면 돼요. 유동화 증권. 그럼 보자고요. 자, 유동화 증권은 2차 저당 시장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MBS, 유동화에 도입이 되면 대출 기간에 자금이 풍부해집니다. 끝이에요. 요게 목적이에요, 요게. 그리고 대출 기간인 은행에 자금이 풍부해지면 주택 건설에 도움이 되겠죠. 주택 건설이 촉진이 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자, 유동화 제도가 도입이 되면 자가 소유 비중이 감소합니다. 이게 틀렸잖아요. 이게. 자, 은행에 자금이 풍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을 빌리려는 건설업자, 돈을 빌리려는 무주택 소유자들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죠. 따라서 건설이 촉진되고 자가 소유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여기는 뭘 묻고 있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우리나라에서 유동화를 담당하고 있느냐? 맞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중개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유동화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만 딱 알고 가기로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예요? MPTS 나오면 투자자가 다 가져가고요. MBB가 나오면 발행자가 다 가져가고요. CMO는 혼합형인가요? MPTB 혼합형이 나오면 투자자도 일부를 가져가고 발행자도 일부를 가져가요. 근데 투자자는 뭘 가져간다? 현금, 그 다음에 영광조기. 현금과 조기를 가져간다 했죠.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을. 딱 이것만 하고 들어가자 했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MPTS에 투자자가 다 가져요. 그래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그럼 맞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놈을 봐요. 2번과 3번. 요 2번과 3번이 기출 원문을 제가 항상 뒤에다 옮기잖아요. 기출 원문을 보시면 정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면 보세요. MBB는 발행자가 다 갖고 발행자가 모든 권리 의무를 다 갖고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초과담보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그래도 MBB인데 문구를 딱 봤더니 발행자가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암기 코드에 맞는 거잖아요. 발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발행자가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세요. 이 뒤쪽을 봐요. 주택저당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 모르겠어요. 올해는 제가 거의 설명 안 했어요. 이거 알고 싶으신 분은 짤강, 우리 저기 유튜브에 짤강을 보면 내가 막 파인애플도 그려놓고 막 수박도 쪼가리 그려놓고 그거예요. 그걸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지금은 정리니까 MBB 뭔지 모르지만 발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데 발행자가 지급합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감이 있어야죠. 발행자가 제공합니다. 발행자가 지급합니다. 맞았어. 발행자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어려운 지문이지만 그 암기 코드에 다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CMO. 자, CMO는 다계층 증권. 자,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5번도 보세요. 5번. 뭐 보인다? 부산? 유동화 증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CMO는 유동화 증권이에요. 근데 CMO의 발행자는 여기서의 발행자는 누굴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CMO를 어떻게 발행하니? 상환 순위, 만기가 서로 다른 다양한 유동화 증권으로 발행합니다. 옳은 지문.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제 경험상 가장 어려워하지 않는 주제가 몇 개 있죠. 그중에 부동산 투자회사죠. 이것도 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1번부터 지금 요 5번까지는 쉬워요. 쉬워. 그런데 오늘은 제가 뒤쪽을 보시면 6번부터 9번까지 있죠. 항상 여기서 실수해 갖고 와요. 항상 여기서 한번 기대해 봐요. 제대로 잘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앞을 먼저 보자고요. 자, 자기관리 실질형이고 설립자본금은 5억입니다. 맞았고 위탁관리는 명목형의 설립자본금은 3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위탁 명목 기업구조조정 명목형 설립자본금 3억 원입니다. 맞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제한됩니다. 이건 위탁관리뿐만 아니에요. 차기관리, 위탁관리 모두 부동산 투자회사라면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어떻게 적용이 되죠?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이 문구가 보여야죠. 그 다음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 최저 자본금이죠. 기업 구조 조정은 명목형, 그러니까 50억이죠. 실질형은 70억이고 명목형은 50억. 이거 다 맞았어요. 다 웬만하면 이거 안 틀려요. 자, 이거 보자고요. 자, 요건 시험에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잘 안 틀려요. 위탁관리라고 했으니까 명목형이에요. 명목형. 그러니까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이 맞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 7번 보세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된다. 꼭 그럴듯해요. 그런데 요 놈을 딱 봐야 돼. 직원. 위탁관리는 명목형인데 직원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뭘로 바뀌어야겠어요? 자기관리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관리.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명목형 따라서 지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됐고 자 9번 봐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됩니다. 자, 자산관리회사는 누구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거야? 명목형이죠. 명목형은 관리 직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투자한 부동산을 누군가 대신 관리해 줘야죠. 그게 자산관리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자기관리가 여기에 들어가면 또 눈에 잘 안 띄어요. 자기관리가 들어오면 자신이 직접 관리하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관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탁관리라고 했으니까 옳은 지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거예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경력 5년 이상. 왜 5년이라고 그랬어요? 5글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5글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는 어떤 사람이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이니까. 실질형 회사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실질형. 그러니까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위탁관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위탁관리. 그러니까 항상 11번은 딱 지문을 볼 때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의 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관리에 반드시 여기에 위탁관리가 들어가 있으면 틀린 거예요. 자기관리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현물출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출자로 불가능하죠.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프로젝트 대출. 자, 프로젝트 대출은 항상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현금 흐름으로 상환하는 거죠. 이 문구가 딱 기억이 나야 돼요. 자,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현금 흐름으로 상환한다. 이런 게. 자, 보자고요.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미래 발생할 현금 흐름, 이게 프로젝트 완성 이후의 현금 흐름이에요. 그런데 항상 질문이 여기서 들어와요. 사업 자체 자산이란 게 뭐니? 사업 자체 자산. 자, 여기 밑에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자, 은행으로부터요, 대출을 딱 받아요. 대출을 딱 받으면 이제 사업이 진행되겠죠.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대부분 개발이니까 토지와 시설물 등이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면서 만들어지는 이 토지와 시설물 이런 걸 사업 자체 자산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은 첫 번째 완성 이후에 만들어지는 미래 현금 흐름으로 상환을 받는 거고, 또 자신이 대출을 해준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만들어지는 토지와 시설물 이런 것들은 담보로 잡고 있겠죠. 이런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두 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이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요놈이 잘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2번을 보세요.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은 뭘로 합니까? 사업주의 모든 자산입니다. X라고. 미래 발생할 현금 흐름, 그리고 또 하나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토지와 시설물, 이런 사업 자체 자산, 이런 걸로 상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에서 너무 잘 나오는 거 3번, 4번 보세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한 글자. 비소급, 제한적 소급 금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죠. 부의 금융효과. 부의 금융효과. 우리 부의 금융효과에서 요 부는 항상 회계장부를 말하죠. 회계장부. 요 재무상태표. 예전에는 요걸 대차대조표라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요 재무상태표라는 회계장부에 밖에 있는 거니까 회계장부에 부채가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주의 부의 금융효과예요. 부의 금융효과. 부의 금융효과. 부의 금융효과는 시험의 첫 번째 뜻을 물어봐요. 이게 바로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 회계장부에 부채가 표시되지 않는다. 이래야 부외의 금융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부의 금융 앞에 항상 누가 나와야지? 사업주가 나와야지. 은행의 부의 금융효과 하면 또 틀리는 거예요. 항상 부의 금융효과는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사업주의 부의 금융효과. 사업주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업주의 회계장부에 이렇게 암기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건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해당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출기간 채권 회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법인세 감면은 항상 명목형 회사. 우리가 흔히 명목형 회사. 아이고, 회사. 일명 페이퍼 컴퍼니. 이 페이퍼 컴퍼니들은요, 실질 회사가 아니잖아요. 명목형 회사잖아요. 명목형, 실질적인 회사가 아니니까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명목형 회사를 떠올려야 되고, 명목형 회사 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뭐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 회사 중에 명목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프로젝트 회사예요. 이 프로젝트 회사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업주가 설립한 회사잖아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설립했기 때문에 실질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서류상의 회사로 만듭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금융은 자금은 건설회사나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 X죠. 에스크로 계좌잖아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이 차주라는 게 바로 사업주겠죠. 사업주가 임의로 관리합니다. X 항상 에스크로우 제도를 통해서 누가 손을 함부로 대지 못하도록 해요. 건설회사, 시공회사, 차주, 사업주 이런 사업주들이 손을 함부로 대지 못하도록 만든 계좌가 에스크로 계좌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지금 최근 5년간 딱 요거 하나 나왔어요. 요거 하나. 그런데 이거 정말 많이 틀렸어요. 주택담보노후연금, 줄이면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X잖아요.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죠. 왜? 주택연금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렇죠. 연금, 생활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니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건 매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부동산학에서 개정된 게 하나가 있죠. 개정사항이. 바로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 조건. 몇 세로? 55세 이하로 개정이 됐다. 55세 이하. 그러니까 배우자,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거 이하라네. 큰일 날 뻔했네. 만 55세 이상. 아이고, 이거. 55세 이상이에요. 이상 인자가 가입을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대출은, 자, 경제하고 투자는 1부, 2부 나눴지만, 제가 봤을 때 요거 1, 2부로 나눌 필요가 없죠. 내용도 짧고, 내용이 어려운 것도 없다. 여기가 합격의 비법이다. 여기서부터.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